근데 제가 뭘 한번 물어봐도 돼요? 예, 우리 목수님 예. 몇 년 됐다고? 9년? 저는 지금 23살이고요. 네. 19살부터 했다는데? 아니요, 저는 21살부터 방충망 사업을 시작으로 현장직에 뛰어들고, 그리고 22살 겨울부터 목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전 지금 1년 남짓 안 됐습니다.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목수라는 직업이 좋은 팀에 들어가고 어디 뭐 건설사 쪽에 있는 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상 좋은 팀에 들어가거나 회사에 들어가는 건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를 알리고 방충망을 사업을 한다, 이런 현장직을 하는 여성이다라고 알렸기 때문에 저를 고용했던 거지, 이렇게 처음부터 팀에 들어가기라는 거의 어려워요. 원래. 소위 건설로 가면 예. 10장? 예, 10장이요. 10장이라고 이렇게 한 팀 대장이 되는. 예. 보통 반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건 다르고 그렇습니다.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예. 일거리는 충분히 들어와요? 일거리가 사실 건설 쪽 이제 많이 죽은 거는 사실이라서, 저희가 재작년이나 작년 대비해 보면 사실 방충망도 그렇고 목공도 그렇고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솔직히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는 있어요. 네. 건설업에 연동돼 있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거와는 좀 다른 목수 아닌가 싶었는데. 네, 저는 인테리어 목수로서 뭔가 가벽을 세우거나 뭐 분리를 하고 뭐 가구도 만들고 이런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네.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분 정도만 질문이 아니고 일자리 관련된 방향을 주실 분, 짧게 한 분 정도, 1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중간에 여성분. 네, 중간에, 네. 정장 입은 여성분. 네. 감사합니다. 약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보태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안정적인 직장인 초등교사를 그만두고 기후 일자리를 찾아 떠난 조혜원입니다. 이제 기후 문제에 전념하게 된 건 사실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의 부를 구조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기상청 한국은행은 1.5도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장기적으로 GDP가 20% 정도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으면 하는데요. 제 질문은 그리고 제안은 정부 차원의 친환경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일자리 확대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 미래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인데요. WHO에서 공식 인정한 바와 같이 기후 우울, 불안, 나아가 탄소 배출을 걱정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편 석탄화력 발전소에 입사를 했다가 탄소 다배출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청년 친구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단순한 직업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배터리 시장은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큐셀 같은 태양광 기업이 국내에 철수하고 있고 풍력을 하는 기업도 얼마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마저도 국내 투자보다는 미국 공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정부가 강력한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 기업들이 기후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라 탄소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정부 투자가 수반된다면 기후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책 제안에 조금 넣어들고 싶고요. 또 야외 노동자들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폭염 이런 것들로 배달 노동자, 야외 플랫폼 노동자들이 또 되게 위험을 이제 감수를 하고 어려운 또 노동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기후 일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 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된 안전 장치는 지금 많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또 기후위기 재생 에너지 관련된 일자리도 잘 전달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거 잠깐만 제가 하나 의견 삼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말씀하신 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회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가야 하는데
그리고 저는 거기에 우리의 정말로 엄청난 기회, 일자리를 포함해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 내에서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게 당장 사실은 변화를 하려면 고통이 따르잖아요. 특히 산업체제 전환은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음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는데 이제 잃는 사람의 고통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물론 그걸 전환하기 위해서 뭐 재교육을 하고 또는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예를 들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다. 그것도 더 빨리. 그럼 일자리를 잃겠죠. 지역 경제가 당장은 나빠지겠죠. 이게 이제 엄청난 정치적인 저항을 불러오죠. 근데 결국 정치라고 하니까 무시할 수도 없는데 결국 이런 필요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 살을 빼기 위해서는 좀 굶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는 걸 줄이는 게 살 빼는 제일 첩경 아닌가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데 쉽지 않죠. 근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과연 감내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우리의 제 최대의 걱정입니다.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더 작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물론 여긴 또 약간 정치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공격이 있죠. 공격과 선동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더 나은 상황을 위한 작은 고통을 이제 침소봉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분 말씀처럼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되고 거기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있고 그러나 그 전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텐데 그걸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감내할 수 있을지 이거를 정부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밀어붙일 때 과연 수용성이 얼마나 될지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번 견딜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견딜 수 있다. 한번 견디기 어렵다. 더 많죠. 이게 물론 우리 여기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사실은 긍정적 답이 훨씬 더 많을 걸로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못하죠. 어쨌든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어쨌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네, 관련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되어서요. 이제 주제 세션 2번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청년의 사회 진출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고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동반자로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요.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애쓰는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청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김지선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지선입니다. 네. 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그 독립을 하셨거나 독립을 원하시는 청년분들 혹시 손을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네, 독립을 하셨군요. 네. 저는 말투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그 학업이랑 이제 생업을 위해서 이제 부산에서 상경을 해서 지금은 주거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시민들의 이제 주거 문제를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왼쪽 사진은 그 보시는 분들 왼쪽 사진은 제 20살 첫집 반지하 원룸이에요. 곰팡이 때문에 겨우 딱 6개월 살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5년이 지난 지금 이제 현장에서 보는 집입니다. 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지났는데 사실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매일매일 현장을 나가면서 좀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의식주라고 해서 이제 식품이랑 함께 주거는 사실은 그 인간의 생활의 필수 요소인데 식품은 안전 인증 제도 같은 것도 있고 사실 권장 소비자 가격 같은 것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신고처도 공식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집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잠드는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곳인데도 사실은 전혀 이제 이런 기준들이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주택이 거주하기 안전한지 또 주택이 적정한 가격에 임대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장치가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집값을 그 주거비를 내고 그렇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스스로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 시민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청년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독립한 청년들 10명 중에 8명이 세입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집 그리고 굉장히 높은 주거비 부담이 있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실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심지어 전세 사기 위험까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언론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곳에서 주거가 다뤄지는 방식을 살펴보면 사실은 세입자의 고충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는지, 아파트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집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 말을 써서 사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집이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분들이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하든지 또 어떤 주택을 선택하든지 적어도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 속에서 나의 이제 고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공간이 이제 집이어야 되는데 집이 사실 문제가 되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청년정책 기본 계획들도 다 봤었는데 제1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 감독관 이런 제도들이 제안이 됐고 실제 도입도 됐어요. 근데 5년 동안 전혀 시행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게 행정에서 이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되게 기존의 관행을 깨시려고